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요, 네. 와 저거 진짜 서로가 젠틀하게 하니까 유지되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젠틀함에 맡겨놨던 민주주의가 젠틀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위기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 협조도 안 해주고 막 네. 지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번 선거 논란 이런 부분과 이제 이런 부분 속에 과거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대선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주 옛날 적의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요 근래 보면 지난 그 2000년. 2000년에 그 조지 W 부시하고 엘 고어 사태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만 좀 알지 그 이후에는 미국의 대선의 분란에 대해 잘 몰랐는데 네. 자 오늘 그걸 임 변호사님 좀 정리해 오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최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제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과 후대 대통령을 영입했는데 두 번의 선거 동안 이제 워싱턴에 대한 뭐 국민적 지지라든가 이제 카리스마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논란은 없었는데, 네, 조지 워싱턴이 이제 2선을만 하고 이제 3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서 이제 일어난 1796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금 잡음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헌 헌법에 보면은 제2조 제1절 제2항에 선거인을 임명하는 거. 요게 이제 연방 국가의 특성이 좀 드러나게 되고 현재 이제 뭐 트럼프나 이제 바이든과의 어떤 선거 분쟁이 어떻게 이제 결론 낼지가 좀 중요한 건데 이제 각 주가 선거인은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그 선거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 의회가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이제 골자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538명이 상원 100명, 네, 네. 하원 네. 435명, 그렇습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네, 그 3명. 그 3명, 네. DC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38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선거인단이. 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에도 이제 상원 의원과 하원을 합친 수가 이제 해당 주의 선거인이 되고 요때는 또 이제 좀 그 특이했던 것이 선거인 이제 1인당 이제 2표를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이 그냥 2표를 모두 마음대로 자유롭게 투표를 하되 이제 출신 주 후보에게는 1표만 주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매사추세츠 주 이제 대통령 선거인 단위라면 이제 우리 주 출신의 후보 한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 2표 중에 1표는 다른 주 후보한테 줘야 되는 좀 약간 복잡한 좀 방식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선거인 총수의 최고 과반 득표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그다음에 과반수 동수가 이제 동수 득표자가 2명이면은 하원에서 2인 중 비밀 투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5인 중에 하원이 투표.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도 이게 문제 규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때 대통령을 결정하는 하원의 투표는 주당 한 표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 50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도 한 표고. 그다음 뭐 하원 의원이 뭐 2명, 3명밖에 없는 뭐 코네티컷이나 델라웨어 주도 한 표. 그러니까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다수결로 이제 어떤 주요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거기에는 이제 당시에 미국이 만들어지던 1700년대 후반에 보면 그러니까 18세기 네. 후반에 보면 그때는 이제 서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부나 지금 중서부 지역들은 주가 없거나 네. 준주 네. 그러니까 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었고 네. 주라는 거는 동북부 연안에 네. 쭉 다 몰려 있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일부 남부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들 크기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 대표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 각자 자기 나라를 그렇습니다. 대변한다 생각하니까 뭐 우리가 요즘 뭡니까 왕자의 게임처럼 네. 뭐 7개 네. 왕국이 하나에 그 연합왕국. 구성하면 거기서 이제 누구를 뽑느냐 네. 그런 성격이 가미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투표하면 인구 많은 주가 무조건 이기게 돼, 이렇게 네, 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택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 투표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여튼 주가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게 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점이고 그러니까 좀 주라는 그 번역 자체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이제 뭐 영어로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주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 구역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그 자치단체, 정치적인 어떤 결사체의 그 완전한 의미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796년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주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선거인 총수는 이제 13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표씩 행사하니까 276표. 그러니까 존 애덤스 이제 전 부통령이 71표,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68표. 그런데 이제 2인이 그러니까 선거인 총수는 이제 138명이니까 2인 모두가 이제 선거인 총수의 이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선 요건은 되는데 결국은 이제 1등을 한 존 애덤스 대통령,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이 됐는데 이제 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이게 그 선거인단이 행사하는 모든 투표가 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다 보니까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존 애덤스와 토마스 제퍼슨처럼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장면 이제 그 전 총리가 부통령을 영입했다.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좀 시끄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연방당 이제 그 존 애덤스가 있었던 이제 연방당이 분열되면서 민주동화당의 토마스 제퍼슨이 73표, 같은 당 이제 그 토마스 제퍼슨과 정당은 같은 애런 버가 73표,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 존 애덤스가 65표를 얻어서 결국은 이제 존 애덤스의 낙선을 확정이 됐는데 이제 선거인 투표가 동수인 이제 토마스 제퍼슨과 애런 버를 두고서 하원에도 투표를 하는데 당시 이제 존 애덤스를 중심으로 한 연방당에서는 이제 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그냥 자기들 표를 이제 애런 버 이제 후보에게 주는 바람에 결국은 35번의 하원에서 투표를 한 끝에 제퍼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열받은 존 애덤스 이제 현재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에런 버가 그 해밀턴하고 결별하고 쏴 죽인 총잘 쏘는 사나이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동점하고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해밀턴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컨서버티브 마인드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존 애덤스와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당이라는 정치적 어떤 그런 거에 몇 개는 있지만 두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존 애덤스는 제퍼슨을 너무 싫어했고 해밀턴은 어떤 면에서는 제퍼슨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기화로 해서 결국 애런 버가 결투를 신청하고 해밀턴이 비극적으로 요절하게 되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퍼슨을 비롯한 당시 미국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그 정 부통령 역시 다른 당이면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은 이제 1804년 7월 27일 비준된 수정법 제 12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투표하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돼서 결국 이제 다른 당 출신들이 정 부통령 당선되는 것을 방지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같은 당에서도 후보가 나오는 공천 제도가 없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 한 명씩 이제 내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결국 두 표를 행사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표를 좀 그 전략적으로 잘 행사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존 애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자기가 세가 약한 후보들은 모든 표를 이제 자기 쪽으로 몰고 이제 찍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의 어떤 다른 뭐 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하여튼 좀 복잡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4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존 애덤스와 이제 그 해밀턴을 포함한 연방당이 이제 붕괴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민주공화당 제퍼슨이 이제 결성했던 민주공화당 출신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통령으로는 이제 뭐 과반 득표로 남부 출신의 칼훈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총수는 이제 261명이고 이 중에 이제 그 1812년 이제 영미 전쟁에서 이제 영웅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99표, 존 퀸시 애덤스, 존 애덤스의 이제 장남인데요. 이게 84표, 윌리엄 크로포트가 41표. 그다음에 헨리 클레이라 그래서 참 미국의 정치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힘이 있던 분인데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못했던 이제 서부 켄터키 출신의 헨리 클레이가 1007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그 헌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상위 이제 그 죄다 득표 3인을 두고서 이제 어떤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하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 헨리 클레이가 떨어지고 헨리 클레이를 떨어 나가고 이제 하원에서 앤드류 잭슨, 존 퀸시 애덤스, 이제 윌리엄 크로포드를 두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 이제 하원 투표에서는 존 퀸시 애덤스가 이제 당선이 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단도 많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겼고 유권자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 이제 앤드류 존슨이 낙선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드러난 것이 이제 존 킨시 애덤스가 낙선한 이제 헨리 클레이를 이제 국무장관에 임명했다는 어떤 정치적인 야합이 옛날에 뭐 저기 그 이철성과 김대중, 김영삼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이철성이 손잡아서 김영삼이 떨어뜨린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이제 굉장히 그 존 퀴시 애덤스를 비롯한 이제 이른바 정치 엘리트에 대한 굉장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됐고 1828년 대선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앤드류 잭슨과 존 퀴시 애덤 현직 대통령 존 퀴시 애덤스가 이제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제 이 서로 이제 감정이 엄청 상한 상황에서 앤드류 잭슨의 뭐 결혼이 뭐 불법이었다는 둥, 뭐 존 퀴시 애덤스가 무슨 뭐 쫌생이에 맞다 좀 너무나 원색적인 이제 선거 비열한 선동과 비난이 난무하던 가운데 이제 선거 결과 자체는 이제 잭슨이 압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존 퀴시 애덤스는 이제 아버지였던 존 애덤스처럼 그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1876년 대선이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암살을 당한 후에 이제 그 앤드류 존슨이라는 이제 남부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승계를 했는데 남부 출신에다가 본인도 성격이 좀 문제가 좀 많아서 결국은 탄핵 위기까지 겪게 되는 이제 끝없는 이제 갈등에 있다가 결국은 오히려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는 이제 링컨의 실질적인 후계자 남북 전쟁의 영웅이 그랜트 장군이 이제 1868년에 이제 드높은 이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얻게 됐는데 결국은 당 이후에 남부를 처벌하겠다는 이제 그 처벌 일변도에 영화 이제 링컨을 보시면 이제 공화당 급진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급진 공화당 세력에 득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는 좀 군인 출신들이 좀 어떤 그 군인 때 경험에서 그런지 밑에 이제 사람들한테 모든 일들을 위임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엄청난 이제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로 이제 공화당이 인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1876년에 이제 선거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선거인 총수는 369명이었고 이제 민주당 틸던 후보가 184명, 공화당 헤이스 후보가 166명을 획득한 상황에 이제 선거 투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트럼프가 제일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마 노림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상계 주의 선거에서 이제 불법 선거가 있었다, 부정 선거가 있었다 해가지고서 논란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에 의해서 5명의 하원 의원, 5명의 상원 의원과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특별 개표 관리위원회라는 게 구성되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야 취임을 이제 법정을 정한 이틀 전에 그 이제 말씀드린 루이지애나 등의 이제 선거인단 19표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표가 승리한 것이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뒤집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의 틸던 후보는 이제 그 선거인 수가 이제 369명이니까 185명만 확보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화당의 헤이스 후보가 오히려 185표로 당선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건 딴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특히 남부 민주당에 있어서는 당시까지 1876년 때까지 이제 남북 전쟁의 결과로 연방군이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실상 계엄령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요때 이제 그 대선 패배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남부에서의 연방군을 철수를 이제 어떤 타협안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남부 백인들이 다시 이제 흑인들을 탄압하게 되고 1960년 이제 내 민권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부에서는 이제 흑인들이 투표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남북 전쟁으로 그 미국의 어떤 대세를 장악했던 공화당이 그 실질적인 어떤 자기들 도움을 줬던 그 흑인들을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최소한 그 장기간 한 80년간 방치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1876년 대선이 아마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934년 1월 23일 날 이제 수정헌법 제 20조로 개정된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종료되고,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1월 3일 이제 정오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방 상하원, 이제 상원은 3분의 1, 하원은 이제 전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주 의회나 이런 데서 선거가 진행됐을 텐데 결국은 이게 헌법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선거로 인해 당선된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의 자격이 1월 3일 내년 2021년 1월 3일 날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1월 20일 날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내년 1월 3일 날 구성되는 연방 상원과 하원 등 그러니까 연방 이제 양원이 결국은 어쨌든 정 부통령에 대한 어떤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내년 1월 20일에는 어떻게든 끝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뒤집어질 거라는데 네. 현직 대통령이 네. 선거를 조작당해서 져서 선거 결과를 놓고 소송을 걸고 불법성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흑인들이 이제 60년대 민권운동이 이제 광범위하게 되고 나서야 사실상 투표권을 그렇습니다.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도 지금도 매우 불공정한 게 왜 미국은 이 대선이 이 흑인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흑인들에게 투표가 불리하게 돼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봐요. 네네. 첫 번째는 미국에도 저소득층은 차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가 또 한국처럼 광범위하지 않아가 그래서 개표소가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한 7, 80km를 걸어가야 되는 이 투표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 없는 흑인이 그 투표소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린다는 거야. 갔다 왔다. 가서 또 투표하는데도 또 투표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몇 시간씩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샌드위치까지 싸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일이 또 공휴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표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차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국의 뭐 평균치 중하층은 집에 4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현금 보이라. 그러니까 하루 안 벌면 그 다음 날은 굶어 죽는 밥을 굶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투표일을 6월 공휴일로 하지 않는가? 왜 투표소를 광범위하게 설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닐 건데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건 미국의 민주주의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6,500만 개 나오고 네. 사전 투표가 저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큰 저는 위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투표를 하는데 정치적 판단 외에 다른 여건이 투표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제일 큰 부정선거는 미국의 투표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안 해놨다라는 게 저게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쭉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이제 미국 역사학자들이 물론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이지만 이전에 이제 1800 1900년대 초반 뭐 초중반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한 미국 그 국민의 비율이 채 20%, 30%, 40%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일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한 투표권 문제이기도 있지만, 근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저도 그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한때는 무명자들에 대한 투표도 관습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교육이 이제 크게 발달되지 않은 뭐 일부 남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흑인들이 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KKK 같은 경우에 이제 흑인이 글을 쓸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흑인들이 문명인데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막 이제 특히 또 그 백인과 흑인이 어떤 그 시험도 달라가지고 백인들은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철수야 영희야 가자 뭐 이런 게 그런 거 쓰라 그러고 흑인들한테는 갑자기 대학 논문 수준의 글을 쭉 이제 빨리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좀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이 자행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런 실질적인 좀 투표권이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실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뭐 수표가 조작됐니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데 표가 뭐 100,000년 전에 뭐 죽은 사람이 했니 뭐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니 뭐 선관위가 어쩌니 이러는데 그런 그 루머성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대선 투표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편 투표를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도 저것도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투표가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적어도 마을 단위로는 투표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사망자가 뭐 100년 한 200년 전에 사망했던 사람이 뭐 아니면 출생했던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데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뉴욕이나 LA 같이 도시 지역은 그런 일이 이제 거의 드문데 이제 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곳은 오히려 트럼프가 강세인 지역들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게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오늘 소장님 발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은 있지만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건 없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미국 헌법은 이런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애리조나 주가 있다. 그러면 애리조나 뭐 어떤 선거를 관장하는 그런 행정기관과 주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의가 발생하면 이제 주 법원, 주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도 뭔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될 것인데, 결국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소송전이 진행이 돼서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만 넘어오면 연방 대법원에 있는 이제 이제 대법관들 중에 6명이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최소 그 중에 5명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방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큰 무기가 종신직이기 때문에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많은 결정들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공화당에 혹은 내가 트럼프가 임명했으니까 트럼프 편을 들어준다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 법원의 어떤 판단이 이제 결국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그 법리적인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1월 22일이면 다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그 개표하는 전자 개표 시스템이 중국 거니 어쩌니 회사가 본질적으로 그거라면 네. 아니 자기가 그러면 그걸 모르고 그러면 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쪽에서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는 오늘도 보면 뭐 올해 선거는 위헌이다 큰 소송을 제기하겠다 했는데, 아니 야당인 바이든 측에서 연방 정부를 관장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FBI나 CIA도 있는데 다 속이면서 개표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뭉트기로 자격이 없는 표들을 집어넣고 자기 표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도둑질했다는데, 저게 만약에 저렇게 조직적으로 딥스테이트라고 트럼프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가상의 그런 계층이 이걸 선거를 조작했다면, 아니 판사들은 뭐 당연히 판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딥스테이트가 판사 중에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저런 정도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어도 속여가지고 시스템을 다 조작해서 결과를 바꿔버릴 정도라면 100만 명이 뭐 백악관 안에 모여라가 아니라 총 들고 카운티부터 전투를 벌여라고 해야지. 주정부를 장악하라고.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딥스테이트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이나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중국이라 배우의 이제 가장 큰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거기에 맞서는 트럼프의 봉화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뭐 연방 지금 뭐 또 어떤 방송에서는 뭐 유튜브 얘기는 뭐 FBI나 CIA도 지금 다 장악당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안 믿고 지금 그런다는 건데, 아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뭐 지금 나라라는 게 없다고 지금 뭐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아 트럼프가 이제 민병대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게 너무 그거 논리적인 말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조직적으로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트럼프를 그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파퓰리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까지 속이고 선거 시스템을 갖다 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재판으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세력들이 그 연방 대법관들은 당연히 예전에 고 삶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 4년 전에 자기가 러시아가 해킹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의 그 힐러리가 연설한 내용까지 해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위원회 것도 해킹했잖아요. 그걸 위키리크스에 그만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에콰도르 도사 대사관인가 숨어있던 놈. 네네. 위키리크스에 주고 네. 위키리크스 걔가 폭로하고 그랬다. 네. 그게 지금 그 당시에 러시아 스캔들의 본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어제 오랫동안에 러시아에 혹자는 스파이라고도 하는 네. 트럼프가 네. 러시아에서 돈을 빼돌린 걸로 해. 구소련에 부동산에 끌어들여서 재미를 봤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의 항상 관리 대상이었고 푸틴이 러시아의 KGB 소속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기록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푸틴한테는 꼼짝 못하고 러시아에 가서 뭐 각종 난잡한 행위들까지 한 것도 다 뭐 CCTV에 찍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상한 접촉들도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이 결국은 상대방이 그 완벽하게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자로서의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막혀버리고 네. 취임했고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러 특검이 대통령만 아니면 구속이다 했는데도 또 뭉개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됐는데 그때 트럼프한테 제기된 러시아 의혹보다 그럼 바이든이 지금 중국하고 결탁이 돼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주장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뒤집어질 수 있다. 지금 숱한 글을 유튜브에 올려요. 뭐 미국 선관위원장 인터뷰부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보죠. 결과 팩트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그 부정선거에서 진짜 팩트가 뭔지는 지금 하나도 결정적인 걸 입증한 게 없어요. 한 건이라도.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선거를 보니까 미국에는 선거가 앞으로 후보자들이 나오면 다 와가지고 사인해라. 네. 현재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투표하는데 이를 제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제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각서를 받지 않고는 네. 이제는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불복한 사람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역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뒤가 구려서라고 보는 게 이제 소장님 말씀이고 저도 100% 동감하는 게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참 이제 이것도 참 합의도 쉽지 않은 게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뭐 이러저러한 이제 뭐 러시아와의 내통 뭐 이런 관계는 뭐 연방법으로 이제 규율하는 문제니까 뭐 차기 뭐 심지어 뭐 본인 스스로 뭐 사면을 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어쨌든 연방 대통령이 뭐 그게 트럼프가 됐던 차기 후임 대통령이 됐던 사면을 해줄 수는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전례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건 연방법 위반 사항에서만 국한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남부 뉴욕 남부 지금 거기서 기소한 뭐 탈세 등등의 사업체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연방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니고 이제 뉴욕주 주지사가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주는 아주 최근 몇십 년 동안 블루 스테이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주지사 지금 현재도 쿠오모가 또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지금 쿠오모가 주지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딜을 하려고 딜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저러한 점이 있으니 하여튼 트럼프로서는 이제 최대한 이거를 이러저러한 걸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딜을
자기가 뭐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논란 속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논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뭐 미국 그 정치사에서 없었던 것이 아닌데, 첫 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합의된 절차에 의한 선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대선 이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사실 뭐 부정투표 논란 문제는 뭐 닉슨 케네디 시절에도 있었던 얘기들인데 대부분 그래도 어떤 결과 자체에는 승복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연방 대법원이 특히 1876년 그 문제 말씀드린 그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이슈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그래도 이제 중심을 잡고서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저로서도 뭐 아주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결과를 뭐 딱 생각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뭐 이 문제가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왈가왈부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1월이면은 다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좀 이 논란 가지고 이제 좀 그 뭐 싸우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의 어떤 뭐 승리를 뭐 점치시는 것까지는 뭐 저도 뭐라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게 저도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외통으로 몰려있는 지금 보수 성향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환영할 일인가가 제일 저는 의문입니다. 다른 거 모든 뭐 선거라는 게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거고, 선거 뭐 쟁송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소송도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 소송까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뭐 가장 근본적인 제 물음은 트럼프의 당선을 환호해야 될 일이냐. 물론 바이든의 당선을 환호할 일도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4년 동안 트럼프한테 당한 게 지금 몇 번인데, 아니 그러면 무슨 그 트럼프가 재선 후에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뭐 부장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국방부에 좀 들여 세우려고 하는 인물들은 오히려 문가리가 원하는 인물,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아닌 것인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하여튼 저는 그 부분부터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1차가 아닐까. 그 다음에 뭐 네 예측이 틀렸니 내 예측이 맞았니를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문수 변호사님 오셔서 역사 깊은 이 미국 대선에서의 시비들을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